그동안 우리에게 해상 공급망의 위기는 닥치면 당하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미리 보고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한국해양진흥공사일까요? 바다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을 읽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오션뷰 바다로 읽는 대한민국의 작가 김바비입니다. 여러분, 만약 태풍이 오는 걸 아무도 미리 알 수 없다면 어떨까요? 갑자기 들이닥친 비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겠죠. 다행히 우리에게는 기상위성과 기상청이 있기 때문에 태풍의 진로를 며칠 전부터 예측하고 주의보와 경보를 단계별로 발령합니다. 태풍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미리 알면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다 위에는 아직 이런 기상청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지난 1편에서 우리는 해상 공급망이 어쩌다 이렇게 불안정한 변수가 되었는지를, 2편에서는 그 위기가 우리나라 산업과 우리의 삶에 어떻게 흘러드는지를 살펴봤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거친 바다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리 읽어낼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오션뷰는요, 보이는 즉시 알고 아는 즉시 전파한다, 바다를 먼저 읽는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1년 에버기브너 좌초와 팬데믹 물류대란, 2023년의 홍해 사태, 그리고 올해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해상 공급망의 위기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리고 점점 더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분쟁과 기후위기, 글로벌 리스크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우회 항로, 항만 적체, 운임 변동성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고요. 게다가 이 위기는 끝나도 곧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외교적으로는 긴장이 완화되어도 이미 꼬인 선박 스케줄과 컨테이너 배치가 제자리를 찾는 데는 한참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의 꼬리가 길게 남아 비용으로 계속 쌓인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충격이 닥쳤을 때 우리가 보통 사후에 대응해왔던 겁니다. 불이 난 뒤에 소방차를 부르는 식이죠. 물론 이것도 필요하긴 한데요. 불이 나기 전에 울리는 화재경보기와 초기에 불씨를 잡는 스프링클러가 있다면 소방차를 부를 일도 적어지고 소방차가 진압해야 할 화재 피해도 줄어들겠죠. 해상 공급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건 비용도 크고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는 선제적인 모니터링 체계인 거죠. 여기서 핵심은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운임이나 물가 같은 지표는 사실 위기가 이미 시장에 반영된 후행 지표에 가깝거든요. 이미 다 벌어진 일의 결과란 거죠. 반면 바다 위의 선박들의 실제 움직임은 위기의 현장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입구에서 유조선들이 통항을 멈추고 대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운임이 오르기 며칠 전에 나타나는 선행시도거든요.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배가 늘어나는 패턴, 특정 항만 앞바다의 대기 선박이 쌓이는 모습, 이런 걸 실시간으로 읽어낼 수 있다면 위기를 한 발 앞서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AIS,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이라는 데이터입니다. 전 세계의 배들이 자기 위치와 속도, 항로를 자동으로 송신하는데 이걸 모으면 지구상 선박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죠. 실제로 글로벌 데이터 기업들은 이미 이 데이터로 수십만 척의 배를 추적하고 있거든요. 호르무즈 봉쇄가 터지고 나서 호르무즈 통항량 95% 급감, 이런 수치가 나온 것도 바로 이 AIS 데이터로 산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눈이 바로 이 데이터인 거죠. 바로 이 일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시작했습니다. 해상 공급망 조기 경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나선 건데요. 이 시스템의 비전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보이는 즉시 알고 아는 즉시 전파한다. 위기 신호를 데이터로 즉각 포착하고 포착한 신호를 화조와 선사, 정책 담당자에게 곧바로 공유한다는 거죠. 감지의 속도와 전파의 속도, 이 두 가지를 모두 잡겠다는 겁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전문성과 중앙부처의 통합성을 결합해서 위기가 터진 뒤에 수습하던 사후 대응 체제를 위기를 미리 감지한 선제적 조기 경보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왜 하필 한국해양진흥공사일까요? 사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17년 한진해운 파산을 계기로 2018년에 침체된 해운업을 떠받치는 안전판으로 출범한 기관입니다. 처음에는 선박 투자와 보증으로 국적 선사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이었죠. 그런데 해운산업을 지원하는 방법은 금융안전망 제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산항을 기점으로 하는 컨테이너 운임지수인 KCCI, 건화물선 운임지수인 KDCI 같은 핵심 해운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 발표하는 정보기관으로 진화했거든요. 즉 해운 시장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이미 데이터를 다뤄온 기관이란 겁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감지하고 판단하고 금융으로 대응하는 일을 한 기관이 일관되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은 추진력 측면에서 대단한 강점이죠. 이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그 역량을 모아 해상 공급망 전체를 감시하고 경보하는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이 시스템은 3개의 추진 전략으로 짜여 있는데요. 첫 번째 축은 해상 공급망 도메인 통찰입니다. 단순히 발주처가 요구한 기능을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업기술을 개발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요구사항 너머에 있는 진짜 문제까지 짚어내겠다는 거죠. 바다와 해운을 아는 사람만이 어떤 신호가 진짜 위기 신호인지, 어떤 게 그냥 일시적인 흔들림인지를 가려낼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축은 해운 특화 기술 개발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5년 이상 축적해온 AIS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이 방대한 데이터의 진가는 정상적인 바다의 모습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에 있죠. 정상 패턴을 알아야 무엇이 비정상 패턴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인공지능 예측 모형을 결합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읽는 LSTM, 여러 변수를 묶어서 위험을 분류하는 랜덤 포레스트나 XG 부스트 같은 모형들로 운임과 물동량의 추이를 분석하고 단기적인 위험 발생 가능성을 미리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런데 위기를 제대로 예측하려면 한 가지 지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운임이나 유가만 보면 이게 진짜 위기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출렁임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다양한 선행 지표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AIS로 잡아낸 초크포인트 통항량과 항만 대기 선박, 운임지수와 전쟁 위험 보험료, 유가와 분쟁, 제재 관련 뉴스, 그리고 주요 품목의 재고 수준까지요. 성격이 전혀 다른 신호들이 동시에 이상을 보일 때 그게 바로 진짜 위기의 전조인 거죠. 이렇게 분석한 위기를 단계별로 나누는데요. 초기 징후가 나타나는 얼리 사인에서 위기를 촉발하는 사건인 트리거, 경보를 발령하는 리스크 얼러트, 실질적인 충격이 닥치는 임팩트까지요. 이렇게 나눈 이유는 위기를 막연한 공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단계로 나눠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태풍을 주의보와 경보로 나누고 단계마다 행동 요령을 정해두는 것처럼요.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추상적이니까 홍해 사태에 한번 대입해보도록 하죠. 홍해 인근에서 긴장이 높아지면 일부 선사가 슬그머니 진입을 늦추거나 항로를 트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게 운임이나 뉴스에는 아직 안 잡히지만은 선박들의 실제 항적에는 먼저 드러나는 단계, 이게 바로 얼리 사인이죠. 그러다가 후티 반군의 실제 선박 공격이 터지면은 이게 실질적인 위기를 촉발하는 트리거고요. 이때부터 다수의 컨테이너선이 홍해를 포기하고 희망봉으로 우회하기 시작하면은 경보를 울려야 할 리스크 얼럿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팩트. 아시아 유럽 항로의 운항 일수가 열흘 가까이 길어지고 선박 회전율이 떨어지고 운임이 단기간에 몇 배로 뛰면서 결국 유럽행 수출 일정과 수입 원자재 납기에까지 충격이 현실화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운임과 납기가 흔들리는 임팩트는 위기의 결과지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기경보 체계의 목표는 그 결과가 닥치기 전에 선박 움직임이 먼저 변하는 얼리 사인과 트리거 단계에서 위험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화주와 선사가 운임이 폭등하기 전에 대체 항로를 검토하고 재고를 미리 확보할 시간을 버니까요. 똑같은 홍해 사태를 겪어도 남들보다 며칠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게 사후 대응과 선제 대응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이 신호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는 한 화면에서 종합위기지수와 항로별 상황, 위기지역의 누적 상황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대시보드와 함께 챗봇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상황이 어떻죠? 이렇게 물으면 바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대기업은 자체 공급망 관제팀을 둘 여력이 있지만 중소화주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대시보드와 챗봇은 그 정보 격차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회복력을 위한 장치인 셈이죠. 세 번째 축은 산학연 협력을 통한 조기 경보 체계입니다. 핵심은 혼자 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해상 공급망은 본질적으로 전 세계가 얽힌 네트워크라서 한 나라가 자국 데이터만 들여다봐서는 전체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만들고 국내외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대표적인 연계 대상이 IMF가 옥스퍼드 대등과 함께 만든 포트워치인데요. 위성 기반 AIS 데이터로 전 세계 2천여 개 항만과 28개 초크 포인트의 무역량을 실시간으로 추정해 공개하는 플랫폼이죠. 이런 글로벌 표준 데이터에 올라타되 그 위에 한국의 수출입, 에너지, 부산항이라나 한국의 관점을 얻는 겁니다. 사실 바다를 들여다보는 것은 한국해양진흥공사만이 아니거든요. 글로벌 데이터 기업들은 이미 상용 서비스로 선박과 화물을 추적하고 있죠. 다만 이들은 돈을 내는 기업 고객을 위한 서비스고, 방금 말한 포트워치 같은 공공 플랫폼은 전 세계를 똑같은 무게로 바라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노리는 자리는 바로 그 사이,
그러니까 한국의 관점으로 통합하는 공공 허브죠. 글로벌 데이터를 끌어오되 그걸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이란 목적에 맞게 재가공하는 거죠. 더 많은 곳과 연결될수록 더 빨리, 더 멀리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갖춰질 시스템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위기 대응에 걸리는 시간을 70% 이상 줄이고 인공지능 분석의 정확도는 95%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바다를 감시하는 거죠. 해상 공급망 충격은 업무 시간을 가려가면서 오지 않으니까요. 지구 반대편에서도 또 한밤중에서도 터질 수 있거든요. 정리하자면 이 시스템은 4단계로 돌아갑니다. 먼저 AIS와 운임, 뉴스 같은 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집하고 인공지능과 위기지수가 그 데이터를 위험 신호로 분석하죠. 그 다음 단계별 위기 구조에 따라서 경보를 발령하고 마지막으로 대시보드와 챗봇, 외부기관 연결을 통해서 그 경보를 전파합니다. 수집, 분석, 경고, 전파. 결국 이 4단계가 바로 보이는 즉시 알고 아는 즉시 전파한다는 비전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구조인 거죠. 이 시스템의 의미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전망에서 비어있던 자리를 메운다는 데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지난 2021년에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자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던 일이요. 품목 하나가 국가 물류를 멈출 뻔했던 그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공급망 기본법을 만들고 의존도 높은 품목들을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주로 어떤 품목이 어느 나라에 얼마나 의존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정작 그 품목이 어떤 바닷길을 지나온가는 세밀히 보지 못했죠. 바로 그 바닷길의 전문가가 한국해양진흥공사인 겁니다. 품목을 보는 눈과 항로를 보는 눈이 합쳐질 때 비로소 위기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IT 시스템 하나를 만드는 일에 그칠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바다를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꾸는 일이거든요. 지난 30여 년간 해상 공급망을 지배하던 효율성의 논리는 이제 회복력의 논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재고만 두던 저스틴 타임에서 충격에 대비해 여유를 두는 저스틴 케이스로요. 미래의 공급망 경쟁은 이제 누가 더 싸게 나르느냐가 아니라 누가 위기를 더 먼저 보고 더 빨리 대응하느냐로 판가름 날 겁니다. 디지털 기술로 선박과 항만, 화물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디지털 해운, 스마트 물류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고요. 결국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정보를 누가 더 빠르고 정교하게 다루느냐가 그 나라 해양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거죠. 컨테이너 한 박스를 더 싸게 나르는 경쟁에서 데이터 한 줄을 더 빨리 읽어내는 경쟁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 시스템은 만능이 아니죠. 인공지능의 예측은 결국 과거 데이터의 패턴에 기대는 것이라서 전례 없는 형태의 위기는 기계가 미리 알아채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계가 빠르게 포착한 신호를 사람인 전문가가 깊이 해석하는 협업 구조가 함께 가야 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산학형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래서고요. 진짜 경쟁력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둘러싼 사람과 데이터의 생태계에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그동안 우리에게 해상 공급망의 위기는 닥치면 당하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도 식량도 다 바다로 들여오는 나라에게 해상 공급망이 흔들린다는 건 속수무책이란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위기를 미리 보고 단계별로 판별하고 대응을 준비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물론 완벽한 예방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측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 그것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가장 현실적인 경쟁력이죠.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해상 공급망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의 흐름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해상 공급망은 보이지 않는 때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경쟁력은 그 보이지 않던 바다의 흐름을 먼저 읽어내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제는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것을 넘어 바다 위의 변화를 얼마나 빨리 읽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구축해갈 해양정보 시스템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을 읽는 오션뷰, 바다를 읽는 대한민국. 지금까지 임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